예정해드렸던 7시 5분이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회 노회찬 재단이 주최하는 제5회 함께 만든 비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주제입니다. 주제의 제목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서서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인구가 전체 고령자의 50%를 넘어서는 것이 2040년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정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2023년 기준으로 54%에 달하고 있고요. 나머지 65세 이하 장애인들 중에서는 또 발달장애 장애인 수가 늘어나서 20%가 넘는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 돌봄에 대한 과제가 더욱더 무겁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 정부나 국회가 일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또 21대 국회 마지막 막바지 올해 3월에 통합돌봄 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2년 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안착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무수히 많이 던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재정 문제에서부터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통합 문제,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의 양성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 그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진국의 예들을 보더라도 길게는 30년, 짧게 10여 년의 과정 동안 이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런 논의들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동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지 올해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노회찬 재단 함께 만든 비 포럼에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시행해왔던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런 점검을 토대로 제대로 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가야 될 정책 과제들이 무엇이고 실천 과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더더욱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은 대략 지금부터 약 9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1시간 반 내지 40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진행의 방식은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자 두 분의 토론을 들은 뒤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토론이나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 어려운
어려운고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은 주제를 의 발표를 맡아주시고 또 압축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짚어주신 발표자님이십니다. 양단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자 두 분인데요. 우선 먼저 토론해 주실 김영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는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는데요. 박준영 강원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부의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노회찬 재단 노회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 박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바로 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난주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료 좀 띄워주시고. 어디를 보고 하는 거죠? 자료 저기 보고요. 예, 이게 되게 이 세팅이 재밌네요. 예. 화면이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는 자료가 다 갔나요? 네네. 네. 문자로. 네.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처음에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업 명칭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넘겨주셔야 돼요. 예, 이게 제가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우리가 잘 안 맞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니까 참고를 해가면서 얘기를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사회복지를 전공한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가 들어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세부 전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사회복지에는 정책을 전공하는 분들과 실천을 전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으로 하더라도 소득보장 정책과 서비스 정책을 하는 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서비스 정책은 아동이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에 따라서 또 세부가 나눠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는 게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서비스 정책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노인 분야에서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한 10년 동안은 사회 서비스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런 발표와 논의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이걸로요. 네. 같은 이름을 쓰면서도 참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다른 이름으로는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런 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저한테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그 4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군요. 직접 넘기시면. 네. 그래서 4년 동안 그 나왔던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자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평가 자료, 조사 자료, 논문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들을 약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를 굉장히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든지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이 왜 들어왔는가,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영국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의 사회복지가 제도화된 것 자체가 커뮤니티 케어였다.
커뮤니티 케어는 그것이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크게는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복지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 인 커뮤니티라는 의미에서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잘 통합적으로.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정부에 의해서 급여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제공되는 생산 방식 자체가 커뮤니티 방식으로 좀 새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바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제3의 방식으로 새롭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의 성격도 하나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논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사회권을 더 잘 보장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것은 레토릭이고 이거는 재정의 감축과 공공 서비스의 후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재정 감축의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구에서는 국가가 처음부터 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케어가 얘기되고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그때 이제 민영화와 같이 궤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민영화나 시장화의 수단으로 됐고, 이후에 이제 산업화 방식이 나오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지는 소비자주의의 물꼬를 텄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을 어떤 식으로 복지국가 안에서 제공해야 되는가. 기존의 복지국, 두 번째 이제 이론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사회복지라는 게 재분배잖아요. 그러니까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돌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격, 그 다음에 돌봄을 그동안 무급으로 비공식적으로 수행해왔던 이런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분배정의라는 것과 다르게 이런 젠더정의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돌봄권의 보장이라는 것, 돌봄권은 어떤 개인의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돌봄을 행한 권리이기도 하고, 강제로 돌봄을 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고, 부적절한 돌봄을 안 받을 권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차원적이거든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권이 확장되는 것으로 쓰이 돌봄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도화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론적인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과 함께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돌봄 노동의 공식화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 돌봄, 비공식 돌봄들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문제도 실천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문제고, 이것은 가족 돌봄을 보상하는 게 젠더 정의에 위배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가족 돌봄을 보상하는 것이 젠더 정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합의되지 않는 팽팽한 여러 이론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들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만 할 것이냐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 사회복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름이, 그 이름 아래 사업들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같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뭘 원하는 거였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고 무엇을 지향하는 거였고, 약속은 무엇이었는데 실제 수행은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리고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어떤 현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문제가 뭐고, 이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주로 이거를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떤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앞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쟁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정책적인 논의라는 것들을 결합해서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논문이라면
이렇게 세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안에서의 구체적인 지점을 잡아서 가로로 축을 잡아서 연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이 큰 두 가지의 맥락을 생략을 하고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등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자료의 출처는 정부 자료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 특히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여기서 아동이 없죠. 그러니까 돌봄에 필요한 대상은 사실 아동도 굉장히 큰데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이 살던 곳, 자기 집이라든지 지역 안에서의 그룹홈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거는 복지부에서도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미발달한 분야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보건의료는 별도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복지부 소관이고요. 요양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으로 되고 있고요. 보건의료는 건보죠. 그 다음에 돌봄은 조세나 바우처에 의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그 뭐라 그러죠? 공약이나 이런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정과제에는 없다가 2018년 초에 연두 업무 보고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이 발표가 되고 복지부 장관님이 발표도 하셨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도 이것을 발표하셨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도 구성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다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첫 번째로 노인 중심으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이게 이름을 바꿨네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되면서 국정과제로 반영을 시켰고요. 2019년부터. 그리고 2016년에 바로 선도사업을 지자체 단위로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8개 사업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8개에서 16개 아래의 지자체들인 거죠. 이런 지자체들의 네. 예. 제가 시간 관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 지자체들에서 하게 됐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하고 싶은 기초지자체는 신청해라. 자, 기초입니다. 우리 기초가 200개가 넘죠. 이 중에 이제 16개가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대부분이 노인형이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과 정신보건 특화된 이런 데들이 하게 됩니다. 선도사업의 배경은 여기 나와서 제가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배병준이라는 분은요.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시고요. 이분이 쓴 글이 이제 2019년도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구글에. 여기에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고령화를 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상황이 어떠한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실제로 그 노인층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여기 신권철이라는 분은 이번에 통과된 통합돌봄 지원법의 초기 버전을 프로젝트를 하신 분입니다.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도적인 배경으로 이런 서비스가 노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는 굉장히 분절적이고 인력은 불충분하고 예산도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사회서비스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하게 됐냐?
자기가 완전히 서비스를 맡기기 위해서는 사회적 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 입소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그 법제 연구원인가요? 거기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마찬가지로 인권적인 배경이 하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개별급여를 하나씩 주고 개별 사업들을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용자의 욕구 중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봄이 재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탈시설화라는 거는 장애인들의 운동 속에서만 존재해 왔는데 장애인만이 거주시설이 아니라 거주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자기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후가 보장돼야 된다. 노인복지 안에서는 이것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군데 여러 배경을 가진 것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배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통합돌봄 로드맵은 좀 급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선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25년까지는 제공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26년부터는 보편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 사업을 한 거는 맞죠. 지역 모형을 찾겠다라는 이름으로 선도 사업을 하는데 이 선도 사업 안에는 법제도 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SOC 투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3년 동안에 재정 전략과 케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품질 관리 체계들을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는 단계를 갖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보편화 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여기 위에 비전은 4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4대 핵심 과제는 제가 되게 중요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에요. 제공기관 구축. 그래서 그 중에 1번이 주거예요. 주거 인프라.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돌봄 안심 주거를 커뮤니티 안에 넣겠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방문 건강이나 보건의료, 그러니까 방문의료와 방문간호 같은 게 확충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가 서비스의 양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제도가 반영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 2020년에 만들어진 추진 가이드북의 첫 번째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도 여러분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같은 대도시하고 성주군이라든지 연천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성이라든지 그런 데는 굉장히 다를 거 아니에요. 노인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공간이 넓고 이러니까 지역 주민의 욕구와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할 수가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보건의료와 복지간 통합을 위한 노력을 확충하겠다. 모형을 개발하겠다. 다직종 연계 협력. 우리가 지금 의료 이용 안에서도 뭐가 협력이 잘 안 되는데 의료와 복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첫 번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서비스 분야의 정책을 확실하게 탈시설화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얘기되고 있는 대상별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생활시설 안에서는 물론 요양시설도 그렇지만 프라이버시가 인정되는 어떤 개인 방이 룸이 없습니다. 한 방에 굉장히 여러 명이 그냥 생활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그런 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고 개인이 혼자 집에서
가급적 오래 생활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능 중심의 시설들을 많이 넣겠구나. 그리고 기능 중심의 시설 안에서도 개인의 사적인 공간들이 보장될 수 있게끔 많이 만들겠구나. 이게 첫 번째로 이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 기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내가 어디서 뭘 받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거길 찾아가 갖고 신청해서 그것만 받는 시스템이에요. 여러 개 받으려면 여러 번 신청해야 되고 여러 군데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읍면동에 돌봄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가 힘들고 곤란하면 일단 가서 나의 곤란함을 토로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맞는 서비스와 돌봄을 설계해주는 그런 방식이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공적으로 돌봄의 욕구 사정을 하고 플랜을 세우는 돌봄 매니저, 케어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포착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지무지 가지수가 많은데 어느 하나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서비스를 뭔가 연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욕구에 맞도록 뭔가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확충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 의료와 그 다음에 돌봄을 따로따로 하고 하나 받으면 하나 못 받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욕구를 기반으로 통합될 수 있게 하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방문요양이라는 걸로 활동지원 방문요양 이렇게 한 가지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그냥 모든 걸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목을 나눠가지고 신규 재가 서비스들, 신규 지역사회 서비스들 새로운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한 건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만 강조를 할게요.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에 내세우는 나라들은 배경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탈시설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962년에 정신병원을 폐쇄하겠다 이런 식의 선언을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이면은 무조건 병원에 무료로 입원할 수 있었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그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시설 입소가 무료였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나라들이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외래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그래도 1,000원을 내야 돼요, 건건이. 그런데 입원을 하면 무료예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그분이 집에 계시면은 맥시멈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서비스를 못 받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가면 적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24시간이 커버가 됩니다. 이런 식의 불균형들이 많은 그 돌봄 필요가 있는 분들이 추가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입소를 선호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료를 제가 해놨으니까요.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굉장히 이상한 지점 중에 하나가 요양시설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만들면서 요양병원을 같이 늘렸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통제를 안 하고 장기요양 시설이 확충이 되면서 요양병원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중증에서 경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입원 기간도 늘어났고, 그리고 뭐 많은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의한 요양시설과 그 다음에 요양병원의 사실 기능은 같다. 근데 여기는 이제 원래는 장기 입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건데, 그거는 건보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노인 장기요양 시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나가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내용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차이가 뭔지 문제가 뭔지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전달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데들이 있어요. 이 생활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또 민간자원도 자기 그 자원동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용자들을 기관이 선정을 해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급 자격이라기보다는 주로 저소득층 중심이고 그 기관 근처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주민들이 가는 거거나 아니면 기관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바우처라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정부로부터 수급 자격을 심사를 받아서 수급권을 획득한 사실 사회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전된 차원의 사회 서비스 급여는 이런 급여는 수급권까지만 정부로부터 보장을 받는 거고요. 실제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민간에 의해서 이걸 수급권을 가진 이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가서 따로 계약을 맺고 그것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사회서비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그 전에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이 주로 비영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서비스 시장이 되면서 이 사회 서비스의 기관 수도 무지막지하게 확대가 됐고요. 그 전이 100단위였다면은 사회 서비스 시장이 되면서는 거의 10,000단위로 기관들이 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재정도 뭐 거의 10조씩 이렇게 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경쟁도 치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다 보니까 여기는 정부가 진입장벽을 무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개인 영리사업자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건 약간 다르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구나.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면 근처에 전통적인 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신청해서 수급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기관을 가가지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읍면동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가 필요하다. 지금 어디가 거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 연계까지 해서 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용자가 조금 더 덜 헤매도 되는 이런 그다음에 연계는 이용자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돌봄 창구에 앉아 있는 돌봄 매니저들이 알아서 연계를 하고 좀 보장을 하는 서비스를 보장을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와 통합 지금은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접근성 돌봄 창구도 필요한 것이고 포괄적인 욕구 사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돌봄 계획과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종 서비스들의 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재정과 그 다음에 서비스의 한도를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라든지 기준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장기요양시설하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장기요양시설하고 의료, 뭐 보건소 이런 데는 다 빼고요. 뭐 보건복지부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과 바우처 시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들 있는데 이 다양한 기관들이 전부 따로따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재정 지원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대상별로 다 쪼개져 가지고 각자 움직이고 있다. 뭐 강의 들으시는 분은 이 기관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무지 복잡하다. 이용자 이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이런데. 그다음에 이게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통합돌봄 사업이 2016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무엇을 하였나 이렇게 보면 처음에 1년은 기초지자체에다가 재정을 내려주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만큼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안 해서 초기에는 대상 선정을 가지고 논란이 또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가가지고는 대상을 조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게 뭐냐면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에 복귀 희망자, 즉 시설에 가야 될 사람 중에 그러니까 시설에 원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는 거에 핵심을 갖거나 아니면 약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예방적으로 했을 때 입원이라든지 입소가 지연될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는 걸 대상의 타겟팅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의 욕구에 맞춰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게 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재원은 첫 해에 96억, 둘째 해에 177억, 그 다음에 181억, 셋째 해에 158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00억에서 뭐 200억이 안 되는 돈들이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운영 체계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얼만큼 이루어졌냐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죄송한 게 왜 이렇게 그 성과를 왜 이렇게 카운트를 했는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자료집을 보면 저는 별로 이런 건 궁금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총 몇 명을 했느냐, 그 다음에 뭐 지자체당 평균 몇 명이냐, 부천이 제일 많이 해서 2,675명을 했고 화성이 제일 조금 해서 447명을 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원래 이 사업에서 얘기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후에 지역 복귀를 한 대상은 이 전체 대상 중에 2%밖에 되지 않고 시설 입소자 중에 지역 복귀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고 거의 70% 가까이가 자체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 유형이라는 거는 그냥 단건의 서비스가 간 예방적인 서비스인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증이 많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창구가 읍면동에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당 한 기초에 평균 25개의 창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읍면동에 만들어진 게 한 74%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둔 데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둔 데도 있었다.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이 통합돌봄 창구를 뒀다는 걸까. 나 뭔가가 필요한데 뭔가 나 서비스 플랜을 세워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구당 인력은 2명이에요. 평균. 그리고 전담 인력으로 놓고 보면 이거를 일한 시간으로 해갖고 전담 인력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1명씩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청을 하면은 사실은 그분 집에 가서 보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1명이 했다라는 거는 조금 무지 취약하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인력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돌봄 SOS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울시 사업 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무원을 한 600명 정도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글쎄 뭐 큰 차이는 없는 조금 더 체계화된 그리고 이제 경증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를 받지 않는데 돌봄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일정한 양의 한 150만 원, 160만 원 수준의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의 서비스들을 주는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기도가 한 100억 정도를 들여갖고 1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광주는 광주대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또 각자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전담 인력은 지자체당 평균 5명, 5.4명인 거고요. 그러니까 광주 서구를 많이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시군구 단위에 그 기초에 한 10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은 데가 3명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창구에 한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 많은 데는 10명, 적은 데는 3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직과 간호직과 뭐 이런 데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었나, 이거 제가 좀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이 얘기한 게 이 3차년도 평가를 한 정현진 박사님이 쓴 거에 보면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부족한 서비스로 얘기되고 있는 게 방문 진료가 없었다, 방문 재활이 어려웠다, 식사도 부족했다, 주거 개보수도 어려웠다, 지원 주택도 어려웠다, 퇴원 환자 중간 주택도 없었다,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도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서비스는 방문 간호도 불충분했고 요양도, 그러니까 양이 적었다는 거죠. 요양이나 돌봄 서비스의 양도 적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이 선도 사업 후에 급여화가 됐는데요. 혹은 시범 사업화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양 지원한 서비스, 그 다음에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서비스, 주거 개조 서비스, 그 다음에 재택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급여화가 됐습니다. 자, 선도사업 모니터링의 결과는 재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시설이나 입원 환자들을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 영역 욕구자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그래서 단순 사례가 과다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케어 매니지먼트가 좀 질적으로 수준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특성을 가지고 뭔가 특성을 가지고 지역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부산 진구에서 노인들 공동주거 모형 같은 거 나온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주, 부천, 진천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편화해가지고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집중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만약에 이게 제가 이걸 조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엄밀한 진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추상적인 차원으로 해보자면, 이게 만약에 탈시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었다면 현재의 생활시설 입소와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대한 장기 입원 혹은 사회적 입원을 규제하는 조치가 병행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도입으로 우리가 기존의 관성처럼 이루어지고 있던 과거의 사회복지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이 문제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존 것들은 그대로 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표를 단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지역이 오해할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읍면동 돌봄 창구를 만들 거면 이거는 정말 읍면동 돌봄 창구 전담 인력을 늘려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무원은 아무나 거기다 배치를 시키면 안 되고 충분한 교육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절된 공급체계 안에서의 연계를 주게 할 거였으면 개별 지자체가 선도 사업을 통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칸막이를 넘도록 그런 것들을 선도 사업 지역에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도 사업 후에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서 재정 통합이라든지 관리 통합이 가능한 모형을 발굴할 수가 있어야 됐다. 그래서 분권화의 로드맵이 나올 수 있게 했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는 현재의 서비스도 질적으로 발전돼야 되고 새로 도입돼야 될 서비스와 인프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 측면의 투자는 취약했습니다. 1번 핵심 과제로 주거가 필요했다라고 했는데 케어 안심주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왜 평가에서 카운트가 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무엇이 바뀌어 있는지는 1, 2, 3차에서 별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공급 전략을 해서 무슨 성과가 나왔는지는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같은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공성을 가진 공급 전략의 수단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을 광역에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직접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된 지역이 없어요. 선도사업 지역 중에. 그런 게 연계가 된 지역이 없고 오히려 서울시가 돌봄 SOS 사업을 하면서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가 돌봄 SOS를 통해서 들어오는 긴급돌봄 사업들을 종합재가에서 상용직 돌봄 노동자들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나가고 코로나 때 그런 돌봄을 하도록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바뀌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돌봄 사업이 진정성 있게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진정성 있게 되려면 그 기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어떻게 기존과는 다르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연계가 됐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실현해야 될 보장체계를 의미하는데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 보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정선이 모색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어떤 거냐면 65세가 되면은 65세 이상이면은 장기요양을 받게 되는데 장기요양을 신청해서 받는데 65세 이상자가 거동이 불편해갖고 1등급을 받아도 재가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건 서너 시간인데 근데 64세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던 장애인은 그분이 굉장히 그 거동이 많이 불편한 심한 장애일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거동이 똑같이 와상노인일 경우는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건데 이렇게 서비스의 양이 제도별로 다 다른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적정선이라는 게 제도들을 포괄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중앙정부가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까지만 사실은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정보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후에 보건복지부도 선도사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여기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나온 얘긴데요. 평가 의료, 주거, 돌봄 분야별 서비스는 조금 지역별로 확충을 했다. 그런데 기관 간 연계라든지 협력이 미흡했고 병원 입원을 대체하는 재가 의료 확충이 저조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딱 초점을 어디로 잡느냐? 그러니까 재가 의료, 방문 의료 이걸 중심으로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 사업에서의 통합의 핵심이 헬스케어와 소셜케어인데 여기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헬스케어는 사실 핵심은 방문 의료인데 방문 의료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았느냐라는 게 그 진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름을 바꿔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느냐? 더 줄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16개 하던 거를 12개 정도로 이거는 이제 시범사업인데요. 12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예산은 지자체당 5.4억 원을 주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다른 자료를 보면은 요 사업으로는 5.4억 원이지만 다른 식의 시범 사업이라든지 다른 급여를 연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건 많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좁혔습니다. 뭐냐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원 경계에 있는 주로 이제 등급자 중심으로 7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되고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퇴원한 자
이런 분.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장기 요양의 등급 판정자는 아니지만 중점군은 그래도 돌봄 필요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맞춤 돌봄 서비스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한 50만 명이 되거든요. 그 중에 안부라든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을 중점군이라고 해요. 이제 그분들을 에게 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읍면동 그러니까 돌봄 창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공 체계가 움직이게 해놨는데요.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시군구에 처음에는 방문의료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가 그 다음 사업 안내에 보면 이름을 바꿔서 노인통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센터가 아니라 그냥 그 포스트죠, 포스트. 시군구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둬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복지, 보건, 간호, 전담 인력을 두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의료 돌봄 그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시범사업 흐름도예요. 그래서 그 이용자 여기 보면은 건보공단 주민센터 요양병원은 이용자 차원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건 이쪽에 안 된다. 예,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를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연계를 하고 있는 거는 본청 전담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른 재택의료센터는 이제 방문 의료나 방문 간호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공급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통합재가센터, 그다음에 장기요양 재가기관 보건소,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다양한 직접 제공기관들과의 연계를 시군구 차원에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 3월에 제정이 되어서 이제 얼마 전에 공표가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6년에 시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를 보는 순간 맨 처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나왔을 때 목표로 했던 26년에 보편화한다라는 거를 마치 이 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보편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통합지원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노쇠 정의의 2번입니다. 통합지원 그러니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가와 지자체는 이 사람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구석구석에 많은 분들이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계가 법제화됐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법률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은, 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병원이죠. 제 15조에 보면 병원들,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보건소, 17조에 보면은 장기요양기관,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 돌봄, 이런 것들을 하는 데들이 이 통합지원 정책을 이 지자체가 만든 개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로 연계해서 수행을 해라라는 것들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자체들이 이 법이 26년이 돼갖고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 계획이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기본 계획을 또 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자체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합돌봄이라든지 의료요양 지금 시범사업하는 것들을 경험한 데들이 전체 200개가 넘는 기초 중에 16개, 12개밖에 안 되는데 이 법은 갑자기 2026년부터는 모두에게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다들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미 아주 넓게 아주 멀리 보자면 지자체장의 책무는 옛날부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신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비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처음 법이 나온 게 2005년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게 있었고요. 202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도 이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자체가 책임을 갖는 게 사회보장 요구조사, 수급 자격조사, 급여 제공 결정, 지원계획 수립 시행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발굴 이런 게 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자체 일선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통합사례라는 것들을 2017년에 법제화를 해서 통합사례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초기 커뮤니티 케어 구상을 보면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중앙정부가 굉장히 이게 연계될 수 있는 체계와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이용자가 이 읍면동의 창구를 통하면 누군가가 이거를 다 보장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2단계로 나가야 될 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의료돌봄 그 통합지원 사업 그 시범 사업은 오히려 전체 사업 중에 방문 의료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 확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돌봄 창구, 지역 기반 보편적 돌봄 서비스 확대와 통합 연계는 어떤 식으로 각 지역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신규 서비스는 누가 확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미지수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적 보장을 위한 과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도사업과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서비스의 개별 제도라든지 개별 유형 그 다음에 제공 방식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전후에 만들어진 그런 시설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개편이 없이 그대로 둔 치에 그 위에 새로운 게 얹혀지고 그 위에 또 새로운 게 얹혀져 갖고 각각의 여러 차원들이 다른 질서를 가지고 막 누적돼 있는 게 우리의 지금 공급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과감하게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도 역시는 누가 하느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과제는 전부 중앙정부의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다. 지자체한테 하라고 하고 너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수요 공급을 스스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 못지않게 중앙정부 너네도 중요하다. 너네 계획을 세워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자체한테 뭔가 엄청 혁신적인 모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공급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장치를 이런 책임 수행을 묻는 장치가 도입이 돼야 되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권한과 재정을 주던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분권화를 통해서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태만에 의해서 격차가 일어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할 건지 책임을 질 건지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에 있는 서비스가 분화가 되고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새로운 서비스만은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저는 시장 방식으로 공급된 장기 요양의 문제점의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정말로 잘 됐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커뮤니티 케어의 많은 부분이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면 적어도 신규 서비스만은 공공성과 비영리성, 지역성을 갖출 수 있는 공급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야 될 시점에 뭐를 했나요? 새로운 바우처 사업을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시작했죠. 뭐냐? 중장년 뭐 고립가구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중장년 일상생활 지원 바우처가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낡고 오래된 수단만을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수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지. 모든 사람에게 여러 서비스가 다 통합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욕구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도 다르고 보장 수준도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서비스 보장의 원칙으로서의 어떤 개별화 원칙이 지켜진다면 필요한 서비스, 필요에 맞춤한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적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과제인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이 그림을 맨날 기후 때문에 마지막 그림을 늘 넣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발표하는 거는 맨날 지역민과 가족이 있다면 이 앞에 공공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과제, 지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얘기만 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냐면 이게 저는 이예요. 근데 이 치아를 튼튼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잇몸을 동원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쉽게 해왔던 게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였다는 겁니다. 이웃들이 하고 자선기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 사회복지기관한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맡겨왔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계는 이런 코어의 정부 역할이 제대로 쓰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개별 전문기관들과의 연계를 보장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룸을 가지고 자발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비공식 돌봄이라든지 아니면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웃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게 꽃피울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레이어링 돼서 겹쳐지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무엇이 무엇을 대체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 서비스나 돌봄의 발전 단계나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어느 주체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로드맵에 있어서는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는지 뭐에 맞춰져야 하는지는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를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시간도 적절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따로 전체 발표에 대해 요약을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앞에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복지국가라든지 이론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자체로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정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통합돌봄의 어떤 과제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제되어 있었던 복지국가나 이론의 영역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영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고요. 토론 시간은 일단 먼저 10분씩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형룡입니다. 재단 그 공지사항에 이 게시물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 자료집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집에 토론문까지도 실어주셨길래 아마 그 토론문은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10분이라고 그러니까 8시 20분까지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난주 교수님께서 이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제도들을 명확하게 흐름을 이렇게 줄곧 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 보니까요.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뭔지, 통합이 뭔지, 그리고 다시 돌봄이라고 한다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반대 방향에서는 돌봄을 할 책임이 있는데 과연 누가 돌봄을 받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되게 불분명한 용어가 지역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이게 프로그램 단위에선 그런 것 같다. 이게 비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시어리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하기 없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613억 원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름은 바꿨지만 하여튼 23년에 42억 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24년에 68억 원 이라는 금액은요 사회보장 사업들을 연구하는 사회정책 연구자들한테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현재 국고만 20조 원이고요. 이 장기 요양 보험은 10조 이상 지출을 쓰여지지만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만 해도 2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2조가 넘고요. 장애 활동 지원도 2조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몇 조 단위로 우리가 사회보장 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뭐 42억 원, 68억 원이라면은 뭘 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변명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새로운 급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새로운 급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연계하는 거다. 통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업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돌봄은 여전히 우리가 얼마만큼의 돌봄을 제공할 거고 누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인데 서로 합해서 해보라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민간 협력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인프라를 하든지 사람을 넣든지 조직을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전달측에 연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자치단체 내로 들어가면 제가 예산서들을 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자치단체도 지금은 강원도비 김진태 의사가 육아기본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올해 한 해만 1,194억을 전액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요. 손목다트라고 스마트폰 여기에 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24년에만 735억을 했습니다. 이게 업자와의 동행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모든 복지 예산 다 깎고 이렇게 하거든요. 강원도는 전체 자체 예산 복지의 절반 이상을 다 육아수당 하나로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돌봄은 어떠냐면 지금 가장 많은 지자체가 양평군, 자치단체 수준에서 하는 거 보면 양평군 4억 원, 유성구 3.5억 원, 대부분이 보통 1억에서 2억 원 수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통합돌봄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보면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사업으로도 의미가 없으면 비전으로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탈시설이 목적이냐 아니면 이 지방정부의 사회적 돌봄 책임성을 주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자기결정권을 주느냐 이건 영국이나 서구에서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러한 흐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았고 초창기에는 사실 이 통합돌봄을 론칭하려고 했었던 분들은 주로 보건의료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고 이게 건보 재정을 파탄시키는데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이 많은 노인들이 다 요양병원, 동네방네 생기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을 가지고서 지속 가능할 수가 없겠죠. 가뜩이나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GDP의 한 1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2050년, 60년대 되니까 그때 가면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GDP의 15%가 아니라 GDP의 20%까지 쓰여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게 명확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꺼내자마자 사람들은 이거 탈시설이네, 뭐 우린 돌봄, 뭐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네, 뭐 지역사회에 의한 뭐 복지 생태계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담론들까지 붙여져서 정말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진 사업이었고, 어떻게 됐던 이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자라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다라고 모두 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비전인 거죠. 따라서 사회보장 사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정책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사업으로서는 어려웠었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그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모든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걸 하겠다는 게 보면 주거도 하고 연계도 하고 보건도 하고 의료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게 구체적 사회보장 전략이 아니고요. 이건 보편적 복지국가다라는 이야기랑 사실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사회권, 생존권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으로서는 같죠. 그러나 이런 환원주의적인 비전만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사회정책 목표로 볼 수는 없었고, 그 사회정책 목표가 되려면 적어도 인프라 확대의 우선순위는 뭐고, 뭐 임금이나 수가 인상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책임성 관련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행과제가 만만치 않은데 이행과제 각각을 각 제도 안으로만 맡겨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는 되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위험한 거는 아까 연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 아까 발표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사회 역량, 민간협력, 네트워킹, 사회자본, 이런 지역의 자조적 역량으로 돌봄을 하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 담론들이 함께 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 폭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이 국가정책 또는 공공정책, 사회보장 사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뭘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5분 남았으니까요. 5분 동안 이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게 왜 무의미했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를 얘기하려면,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돌봄 체계를 만드느냐, 지역사회에서 이게 돌봄 윤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돌봄의 기본권이라면 받을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돌봄 받기 전에 스스로 존엄하게 자립적 삶을 살 권리도 있고, 돌봄을 할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 돌봐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우리는 제도들만 놓으면 급여를 주는 급여에 따른 돌봄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누군가가 돌봐야 되느냐,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사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사고 실험을 해본 이유는 저희 그 복지 패널 조사에 따르면요, 불과 10년 사이에 인식 변화가 확 일어나서 모든 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느냐,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20%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이제 22년 전이니까 지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가 공적으로 부모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돌본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다 또 돈을 내겠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가 안 돌볼 테니까 남이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고 실험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지역사회에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군가는 돌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돌보든지 남이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돌보지 않고 남이 돌보게 하려면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의 노동에 적정한 비용을 내던가, 아니면 비용을 안 주고 착취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비용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말했듯이 누진석 아니면 직접적인 소득세, 아니면 뭐 직접 지불을 하는 이 비용을 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자산가를 통해서 남이 되게 할 것인지 해서 대부분은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고요.
내가 하는 남의 노동을 시키려고 할 때는 여태까지 우리는 정근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계층, 신분적 계층에 의한 사람들을 하층 계급에다 시켰다가 핵가족이 만드는 근대 이후에는 여성에게 시켰다가 지금에 나오는 논의는 이제 외국인 저급한 노동을 착취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3번과 4, 그러니까 이 비용은 남이 되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봄도 남이 하게끔 하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돌봄 재정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돌봄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돌봄 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GDP에 이제 2060년 되면 국민연금이 한 7.7% 쓴다고 그러고요. 보건 의료가 이제 12.9%가 쓰는데 여기에 이제 장기요양 돌봄이 들어가면 훨씬 더 늘어가죠. 지금 현재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0.9%인데 이게 6.4%까지 보험에 하면 올라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6.4%까지의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사람들이 서로 부담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공동의 부담을 싫어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 민간의 이 보험이라든지 민간 시장 영역이 들어올 수 있는 막대한 이 시장 영역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공동 부담을 많이 싫어하게 되는 순간 결국에는 지금 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보다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연일 TV 틀어보면 간병보험 나오잖아요. 이 간병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을 훼손하는 훨씬 더 커지는 그러면서 이 각자 부담하자는 그러한 민간보험이 활개칠 가능성이 커지고요. 비용을 떠나 누가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지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렇게 하시는 것과 나경원 의원이 며칠 전에 얘기했던 단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면서 이제 이 제국주의적 사고 또는 국제법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이런 사고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우리가 지금 내가 남을 돌보게 하고 남이 돈을 내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결국에 이러한 파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돌봐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매 학기마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냐면요. 아동을 돌보는데 월급 200만 원이야. 장애인 아동을 돌보는데 월급은 300만 원이야. 치매 노인을 돌보는데 월급은 500만 원이야. 뭐 받을래? 뭐 할래?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1번입니다. 치매 노인은 배변이나 이런 거 내가 목욕 뭐 이런 거 500만 원 받아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우리는 이거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돈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도 않고 도덕적 재화를 자꾸 돈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거 뭐 송다영 선생님들 얘기하고 돌봄 윤리하시는 분이 다 얘기하듯이 우리는 온전한 시민이어야 되고 이게 타자화된 노동이 아니어야 되고 모두의 책임이어야 되고 공적 책임으로 다 사적 시장으로 다 보내기 전에 우리는 각자의 의무들을 만들어내는 돌봄이 있어야지 그 양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 양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게 뭐냐? 첫 번째, 돈 내자. 돈 내자라는 건 뭐냐면 조세 투입해야 되잖아. 장기요양보험에 조세 투입을 해야지만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급여가 많아지고 그 급여 안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일어나는 거다. 두 번째, 어떻게 됐든 돌봄을 받기 전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소득보장과 돌봄, 혼자서도 아픈 치매 노인도 살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요즘 지금 일본에 마치 우에노치즈코 교수가 얘기하듯이 그러한 것처럼 본인이 살 수 있는 소득보장과 일자리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면 가족이 보족성의 원칙에서 가족이 돌보려고 하는 책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해서 가족 돌봄 휴가제라는 것들을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뭐 지금 뭐 일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만 이 돌봄 휴가도 쓰고 하는데 이런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한 가족 돌봄 휴가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인의 노동을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이렇게 민간에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 같이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이 제가 보기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지금 있는 제도들을 연결하는 걸로는
아무런 사업이 안 된다. 제도를 넣지 않고 사회보장 사업을 넣지 않고 사회보장 사업에 돈을 넣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회자가 항상 제가 이 포럼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 관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 결국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이 들지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들을 이제 오가고 있어서 뭐 보시는 곳 참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토론자 분께도 일단 10분간의 토론을 좀 요청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자로 박준영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회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차피 이 거창한 주제 우리 양난지 교수님 말씀하셨고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주제 중에서도 아주 일부 민간 영역 중에서도 복지도 아닌 사회적 경제에서 특히 이제 원주에서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에 이런 방문진료나 뭐 지역사회 통합 돌봄할 때 돌봄의 그래도 한 축인 의료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경험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이 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이론이나 정책 방향에서 얼마나 어렵고 이게 험난한지를 좀 생생하게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또 저도 뭐 지역사회 통합도 커뮤니티 케어 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고민해 보니까 진짜 커뮤니티가 있나? 저는 좀 부정적으로 커뮤니티를 뭐 공동체 또는 뭐 지역사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저는 공동체는 없다고 현재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유토피아적이고 지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공동체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뭐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하면 그 주체가 상당히 열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이 강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좀 했던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전에 그 특히 또 돌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좀 불만이랄까요?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아요. 과연 대신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는 집단이나 조직은 상당히 또 보기가 드물다. 그리고 돌봄을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뭐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한 치열함도 되게 부족해요. 그 양단주 교수 계속 강조하셨지만 재가장기 기간에 그 민간은 그게 이제 밥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거만큼도 치열함이 부족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작은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의형급 의료기관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의료 영역에서 복지로 가면서 부족한 자원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게 되냐 하면 기존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외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아파서 의료기관 안으로 오셔야 진료가 행위가 되는데 그래갖고는 지역사회의 이 통합돌봄의 의료에 대한 욕구, 특히 복지에 대한 통합돌봄의 욕구를 파악하기 되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16년부터 요양원에 지금은 계약의사라고 하는데 촉탁이 제도가 저희가 내는 건강보험료 수가로 책정이 처음으로 됐어요.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부터 거의 1년 단위로 장애인 주치 사업, 뭐 왕진 방문진료 사업 이런 것들이 쭉쭉 지금은 뭐 그러니까 노인 요양의 재택의료까지 해서 많이 되고 있어요. 즉 의사나 간호사분이 의료기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점점 확대가 되고 이것이 통합돌봄, 특히 의료와 복지가 만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원장님들도 나가고 계시는데 원장님들이 의료기관 안에서 보는 거는 강점이 있지만 나갔는데 다양한 분들을 보고 집안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약만 처방하던 상태에서 집안 구조도 보고 이분과 대화를 하게 되고 하니까 아 이게 약만 갖고 또 의료적 기술만 갖고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분들은 또 지역 현황이나 또 복지나 돌봄에 대한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사실 저희 작은 의료협동조합도 거기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인데 그래도 하나둘씩
그동안 저희 이제 강원의료사협이 원주에서 22년째 활동을 해왔고, 특히 16년부터 이런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강원도에서, 특히 원주에서 저희가 거의 독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서서히 행정 또는 민간 복지 쪽에서도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이제 복지랑 연결시키면서 부족한 부분 주거나 영양, 뭐 또 이동 이런 것들을 복지 자원들과 연계하면서 서서히 지역사회에서 이제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역사회가 없다라고 한 거는 저희만 해도 20년을 지역사회 해왔는데 행정과 전통 복지에서 저희를 인정한 게 그동안 이제 외래 기반의 의료 서비스 갖고 거의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16년부터 하면서 왜냐면 그 기존 복지나 행정이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자원을 저희 갖고 있으니까 서서히 인정이 되고 많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에 단초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원받아서 공동방문간호 스테이션 사업, 이거 되게 획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끼리도 협력 거의 안 돼요. 근데 약만 타가는 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원주시에서 안 받았죠. 당연히 2년 동안 열심히 했나 안 받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의료급여 재가복지 사업, 아까 이제 퇴원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사회적 입원 이런 거 많아서 했어요. 강원도형으로. 저희 원주만 유일하게 의료 자원을 갖고 있어서 성과도 좋고 도청에서도 만족해하고 하는데 또 진행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아까 분절적인 여러 가지 뭐 통합들 뭐 커뮤니티 케어 뭐 한다고 하는데 중앙 정부도 개별적이고 지역도 개별적이고 진정성도 없고 민간에서 이런 좋은 자원을 만들어서 행정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데 뭐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의지 문제 때문에 지속을 안 해요.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례는 저희가 이제 민간의 이런 재가장기 또 의료 서비스 요구만 갖고서도 저희 조합에 이제 이사 어떤 분의 어머니가 코로나 국면에서 집에서 돌아가셔요. 이분은 이제 암 환자였었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한번 가보시면 죽어도 안 가다가 죽으면 죽었지 집에 다시는 그런 시설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며느리 집에서 또 며느리 품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좀 뭐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연계했기 때문에 부족한 재가장기를 집에서 3-4시간 받고 부족한 거는 그분들한테 추가 간병비를 자부담을 해서 좀 드리고 저희 의료조합이 갖고 있는 왕진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가정간호 서비스로 의료적 부분을 보충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집에서 돌아가셔도 경찰서나 뭐 119에서 이상하게 보면 왜냐면 의료 기록이나 이런 게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케어가 됐고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조합에 이제 조합원이고 그러니까 이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정보가 있었으니까 돌아갈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분절화된 정보 속에서는 뭐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는 지역사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이제 신뢰관계 구축이 이게 조금씩 확대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 중앙이나 뭐 사회보장정책이나 이런 새로운 선도 사업이나 시범 사업 이런 거 가지고는 일어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뭐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특히 느껴지는 게 이 케어 매니지먼트. 아까 저희 의사 간호사분 가는데 이분들이 그냥 의료적인 것만 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분에 대한 맞춤형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를 많이 갖고 있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숫가나 시스템에서는 보장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저한테 눈치를 상당히 주면서 저보고 그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빼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현장에 나가보면 중요하게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기존의 복지 자원들을 의료 자원과 연관도 시키지만 신뢰관계가 좀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양단지 교수님도 아까 그 이제 잇몸 그 구강책이 비슷하게 예를 들면서 하셨던 것들로에서도 강조하셨지만 비영리적 가치를 갖고 있고 또 그 비영리적 가치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이 경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자립 기반
그래서 좀 매출액도 좀 뭐 10억 단위 이상 좀 되고 거기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좀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경제 특히 사회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 정도를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원주 지역 사회 내 이 사회 서비스 업종의 통합 돌봄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좀만 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고도화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정부 재원이 뭐 아까 조 단위까지도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역사회에서 좀 소소하게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협동조합 경험을 통해서 했고 지역의 뭐 주식회사 사회적 노남매기도 주거 관련된 활동들도 하고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중간 지원집 같은 형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자원들을 모으면 그 부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로 떠넘기는 것과 같은 이 커뮤니티 케어의 부정적인 면을 나름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으로 저는 좀 완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그냥 재원의 문제, 뭐 예산의 문제 뭐 이런 걸 좀 넘어서는 진짜 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통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민간이 좀 만들어가는 의지가 필요할 때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거기서 그 비전을 갖고 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과정 내에서 마지막에 좀 아이디어 차원인데 지역사회 뭐 비공식 통합 돌봄이든 비공식 뭐 통합 복지에 대한 지원센터 지금은 그 자원봉사센터들이 거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역에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서 여기가 그런 공식 비공식 아니 특히 비공식 영역의 자원들을 묶으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저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돌봄을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토론의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와 지정 토론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우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와 미래에 짊어져야 될 돌봄에 대한 어떤 그 과제가 상당히 무거운 것이 현실인데 발표와 토론을 들어보면 그런 어떤 무게에 비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의 빈약함과 허술함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한 지적과 함께 이제 발표자나 토론자 분들께서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제기된 뭐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재원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돌봄 사회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통합 돌봄을 위해서 어떤 케어 매니저 등 그다음에 돌봄 지원 센터 같은 어떤 그 인적인 어떤 그 역량의 확보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주체로서 또 비영리 민간 주체 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어떤 역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뭐 질문을 포함해서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발언 기회를 신청하시려면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채팅에 올려주시면 얘기를 하겠고요. 아니면은 채팅방에 의견을 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도 같이 좀 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일단 먼저 현장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온라인에서 좀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제가 사회자로서
우리 저 심재혁 전 서울시 의원님 뭐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들을 수 있게. 아니 뭐 그냥 저는 오늘 교육 받는다 생각하고 왔었는데요. 통합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들은 건 처음이고요. 사실 그 사회복지가 왠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굉장히 누더기 사회복지 같은 느낌이어서 서비스는 막 생기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 서비스마다의 어떤 충분함 같은 거라든가 질적인 어떤 이런 수준은 되게 낮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돌봄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르신 돌봄 문제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일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격을 많이 따고 있고 특히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자격을 따는데 실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한 20% 수준 되나. 그거는 그분들에게 정당한 그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고 임금이 너무 낮은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돌봐드리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인격적 모멸감과 폭력도 상당하고 그러니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호 조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착취를 넘어서서 돌봄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돌봄의 필요만 얘기했지 이것을 공급하는 어떤 돌봄을 충족시키는 사람의 문제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대체로 그런 것 아닌가. 장애인 그 돌봄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처우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어떤 복지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사회적 조건이 어때야 되는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통합돌봄 그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정책적인 허용 아니냐 그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그럴듯하게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며 사회가 어떤 대가를 보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너무 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의 완성보다도 하나의 서비스라도 만들어지면 그것을 필요를 충족하는 것과 그 필요를 충족해 주는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이게 완결적인 어떤 정책으로서의 완결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앞으로 이제 돌봄에 대한 이 노동시장 굉장히 커질 텐데 제대로 된 고용 보장,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요양보호사들 막 엄청나게 많이 양산은 해놓고 실제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게 우선적으로 더 개선되고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조하셨던 대로 이제 이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런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 이제 질문도 있긴 한데 뭐 영리업자에 대한 제한 필요성 이런 얘기들도 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 그런 내용들이 일단 질문이나 의견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참가하신 분들 중에 직접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
뭐 시의회 경험자도 토론해 주셨는데 행정 현장에 좀 경험하신 분의 의견도 좀 주시나요? 예. 아니 일단 저기 온라인 먼저 한번 갔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익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저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화면에 우리 보이지 않으시죠? 저기 현재 성북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성동구청 한성욱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익명을 까버렸어요. 서울시 모 구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계신데 어떻게? 네. 실은 저 오늘 공부하러 나왔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이런 송도면 어르신 지역들 보면 비전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도 뭐 한 4개 과제로 해서 10개 사업으로 특화해서 향후 2006년에 이제 의료도 돌봄이 통합이 되는데 저희 서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 돌봄 SOS 사업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시범 사업 자체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시행돼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어쨌든 내 끝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아프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건강하신 분들도 그런 이제 욕구와 니즈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최소한 예방적 효과 차원에서의 그런 좀 소소하지만 지금 아까 예산 문제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좀 잘 한정된 자원에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국적인 시야와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왔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이제 고민 중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례들 특히 이제 일본의 사례들이라든지 일본에서 뭐 보험 같은 경우에 지역의 보험자로의 역할도 하고 해서 약간 그런 이제 좀 근본적인 그 재정 문제나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문제를 또 본격적으로 또 제안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차원이어서 소소하게 어쨌든 이제 앞으로 다가온 2006년에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하려면 지금부터 좀 노력을 좀 해야 돼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양하게 이런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표현됐던 이런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어쨌건 그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도 분명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따로 말씀이 없으시면 뭐 제가 사회자로서 좀 하나 또 좀 질문 겸 뭐 토론거리를 좀 던져보면 앞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제가 볼 때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 보면은 하여튼 이 통합 돌봄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 통합 돌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가 이제 사회복지사와 연계가 잘 돼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왜 그런 선진국에서도 의사 직군이라고 하는 그 직군과 나머지 다른 사회복지사라든지 다른 계열의 직군들 간의 어떤 사회적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위계도 있고 약간의 권위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사실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역량이라고 보는데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통합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이 통합이 제도화돼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뭐 케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것의 핵심은 이제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 누구라고 하는 그 주체가 과연 중앙정부의 지방청의 뭐 공무원인지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인데 지역에서 일을 하는 뭐 선생님이나 소방공무원처럼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냥 민간의 어떤
그 준공무원 같은 식의 어떤 공공 역할을 하는 체계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돌봄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이게 의료 영역과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영역이 딱 구분되어서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그 박준영 부회장님도 토론했지만 민간이긴 하지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주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좀 그 토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드렸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그 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이나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지금 말씀 의사를 밝혀주시고 아니면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포럼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여기 현장에 오신 분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 이거 황우찬 선배님 혹시 한 말씀? 예. 노조의 역할도 사실 크긴 한데. 예.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지금 다른 뭐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문이 지금 하나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읽고 같이 포함해서 동국대 교수님 말씀하신 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될 경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추진되는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어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보호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우선 발표자분께서 한 그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토론자분 두 분들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 1, 2분 정도 드리는 걸로 해서 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발표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채팅창에 올라온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게 방문요양 사업의 영리 사업자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게 거의 100% 그리고 그 질서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제도화되는 방식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누구에게 줄 건지 정하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얼마를 줄 건지를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일정하게 이제 묵시적 바우처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선호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장 기제를 쓴 건데 이 방식 하에서 모두가 사실은 상업적 질서로 돌봄을 십몇 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기관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보세요. 지역에 필요한 적정 수요, 등급 인정자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에 맞게 제공기관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책임을 만약에 지자체가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병상 관리를 하잖아요. 병상의 종류별로도 어떤 지역에 병상이 몇 개가 되도록 이런 공급 관리들을 지자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건지만 하고 전혀 공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건 지방정부든 관리를 안 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공공이 세워서 공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따로 세션으로 굉장히 따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제 가족 돌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노인들 중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가 20%가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녀와 왜 같이 사냐면
자녀를 부양해야 되니까 산다라고 하는 노인 가구도 섞여서 20%예요. 나머지는 다 노인만 사는 가구예요. 전체 고령자 가구 중에 노인 독거 가구가 35%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노인 부부 가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같이 사는 그 사람을 진짜 밀접하게 돌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배우자거든요. 그리고 비동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가족관계에서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노인이 아니라 부모겠네요. 그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장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족 돌봄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 치고 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가족 돌봄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데들은 사실은 공식 돌봄을 줄이는 것과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족에게 떠넘기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은 안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를 제도화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도입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제가 서비스의 20%가 넘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가족이 돌봄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돌봄 기술을 주고 그 다음에 자조 모임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 책임으로 호시탐탐 넘기려고 하고 있고 역사도 가지고 있고 공식 돌봄의 경제적 보상 수준이 무지 낮은 나라에서 지금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나 수당을 지자체들은 많이 도입하고 싶어 해요. 조부모 돌봄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선순위에서 후위로 미뤄야 된다.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마무리하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현 교수님 마무리 발언 요 질문 포함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 돌봄 지금 말씀하셔서 이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짧은 시간에 저 말씀만 드리면 양난주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저는 여기에 커뮤니티 케어에 아동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아동이 저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케어 모습이에요. 우리는 애들을 시설에다 놓지 않고 앞에 데이케어 센터에서 맡기고 앞에 동네마다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잘 맡기고 이제 저녁에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주말에 같이 보내고 같이 지역에서 살잖아요. 예.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동을 돌볼 때 그런 시설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가족 돌봄은 돌봄 수당을 가족한테 주자는 게 아니라 돌볼 권리를 부여하자라는 거고, 아동을 돌볼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방식하고 또 하나가 육아휴직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출산휴직, 그 다음에 각종 휴가제도,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동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은 예쁘게 돌보는데 말씀하셨듯이 누가 부모들을 돌봅니까? 왜냐하면 부모를 돌볼 의무들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는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많아지고 사실 본인이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도가 말씀하셨듯이 돌봄 휴가제도, 가족 부양제도를 이렇게 돈으로 써자 이런 거가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을 때 그러한 이 조직 문화, 노동이 자꾸 노동자들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안 들으니까 아동만이 아니라 가족을 돌볼 때 장애인도 있을 것 같고 아픈 가족 구성원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돌볼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근데 있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에게는 있는데 다른 대상에 대한, 가족의 다른 구성에 대한 그런 돌봄 제도가, 노동과 양립하는 제도들이 지금 없는 게 너무 큰 문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오히려 가족 돌봄 이용자의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이나 뭐 지원 방안은 정책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지금 이제 양난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금전적으로 이걸 보상하는 것은 반대다라고 하는 얘기와 지금 김영룡 교수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약간 합치되어지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쟁점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준영 이사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이사장님. 예. 하여튼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지역 사회가 강화되고 또 지역 사회 내 통합 플랫폼이 제대로 되려면 이 이제 비영리적 가치를 탑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의료조합은 저희가 이제 매출액이 작은 조합이니까 뭐 한 10억 전 8, 9억 때는 크게 여유가 없었는데, 이게 10억이 넘고 올해 한 13억 정도 뭐 규모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그 재원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 아까 말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 생기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합을 하고 이런 공동의 지역사회 실천 전략이 갖춰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볼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억이 넘으면서 이제 그게 구체적인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자립 비전 세우고 이 외부의 어떤 거버넌스 기능들도 좀 장기 전략을 갖고 세우면 저는 뭐 이 지역 사회도 강화되고 통합적으로 할 때 유의미한 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사회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문제, 사회적 돌봄이라고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 케어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이런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담론수를 넘어서서 정책으로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노회찬 재단에서도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어떤 쟁점이나 정책 과제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촉구 또는 뭐 민간 역량의 확대 방안 이런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저희 노회찬 재단에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 노회찬 재단에 대한 후원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 참여해 주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자리를 이끌어 주신 양난주 교수님의 발표, 그다음에 김영룡 교수님과 박준영 부이사장님의 토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